안녕하십니까.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윤희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주자들은 이미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주자들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텃밭 따지기와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모셨습니다. 유 의원과 함께 전북의 현안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힌 대선주자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고르게 나타난 이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순서인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승민입니다. 네. 예. 토론을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전북도민일보 김태중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심혜무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CBS 김용환 보도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사와 지역 현안 그리고 대선 핵심 이슈 등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유승민 의원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전북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없이 바로 대통령 임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해내고 또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근본적인 개혁의 철학과 정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나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누구가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가장 좋은지 미래를 위한 선택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평소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유 의원님 개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잘 모르시죠? 예, 그렇게 뭐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민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 때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이신데 전라북도 도민에게 본인 자랑도 좀 해주시고 장점이 뭐고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고 또 더불어서 또 뭐 나는 좀 부족한 점, 단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전라북도를 잘 모릅니다만은 전라북도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여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늘 보면 조용하시고 품격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 같아서 늘 정을 많이 느낍니다.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만난 전북 출신들입니다만은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아마 전북 도민들께서 저를 알아보신 게 아마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많이 다투면서 처음 아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구 출생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4선을 했지만 저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한 번도 지역을 가지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지만 수도권 또 호남의 어느 정치 못지않게 저는 이 나라에 필요한 개혁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정치를 하면서 저건 잘못됐다. 저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러면 제가 참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 돼도 저는 제 머릿속에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라는 지역에 기대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점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뭐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해서 생긴 거하고 달리 좀 강해서 이 힘센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막 못 참고 이래 좀 뭐랄까 이래 막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이받고 이런 좀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다음 김용환 국장.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등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또 원조 친박이라는 말도 따라 붙는데요. 이번 탄핵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일한 게 2004년이니까 13년 전입니다. 2004년, 2005년, 6년 이때 이제 2005년에는 비서실장도 제가 이제 10개월 했고요.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뭐 원조 친박 맞고요. 가까이서 일한 거 맞는데 제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제일 가까이서 열심히 도왔는데 그런 점에서 저보고 이번 사태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 책임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권을 탄생시킨 데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사죄도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제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난 한 13년 정도 우리 대통령을 알아오면서 제가 대통령의 어떤 한계나 판단의 부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아니면 뭐 조금 멀리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만큼 권력 서슬이 시퍼렀을 때 할 말 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 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야당들도 대통령 권력이 서슬 시퍼렀을 때는 저같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인사나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고 대통령이 무슨 뭐 인신공격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지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강하게 좀 말리고 더 알아내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으면 정말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말 다 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를 미리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시죠. 부친께서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그 가계도가 좀 상당히 화려합니다. 금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민들을 좀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따님 문제요. 유담 씨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억 원을 모았다는데 그런 보도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따님도 금수저 논란을 비켜갈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딸이 이제 지금 등록된 예금이 한 1억 8천쯤 되는데 그거는 용돈이 아니고요. 그 용돈이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예, 용돈이 뭐 1억 8천이 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할머니가 이제 그때 이래 좀 주시고 딸이 이제 너무 늦게 태어나고 그런 걸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사실 이 가족 간에 직계 가족 간에 이 차명이 허용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별로 없이 지냈습니다. 그 뭐 제 불찰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4년에 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차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금 거기에 대해서는 딸이 증여세를 2,700만 원 정도 냈고요. 냈습니까? 예, 증여세 납부했고 그게 이제 제 불찰인데 딸 이름으로 그래 해놓은 게 제 불찰인데 사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돈을 걔 이름으로 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명제법 이전일 것 같으면 2014년 이전일 것 같으면 뭐 제 이름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 딸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했고 제가 어릴 때는 뭐 저는 뭐 대구 중구 대봉동의 그 철순의 집 새방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는 전혀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집에서 뭐 옛날 다 그렇지만 뭐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형들, 외사촌 형들하고 뭐 뻑닥뻑닥거리면서 한 방에 몇 명씩 자고 그런 식으로 살았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유신 정권 들어오기 직전에 재판 때문에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 하시면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네. 뭐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혜국 국장님. 예. 네, 저 의원께서 그 소신의 정치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근데 두 정부의 평가가 소통과 협치가 부재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당 내에서는 또 유 의원께서 어떻게 독자적인 또 한편으로는 뭐 배신의 아이콘까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소통과 협치 문제가 앞서 기조 말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죠. 저는 국회의원을 4선째 하고 또 정치를 17년째 여의도에 있으면서 저는 뭐 우리 여당 지금 이제 여당 안에 계시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과도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이해를 하고 여당이 야당이라는 그런 진영의 벽을 깨고 서로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그게 뭐 정책이든 입법이든 뭐든 서로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정말 훌륭하게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배신이란 그 말을 제가 이제 2015년 6월 25일 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느라고 그때 뭐 야당이 말을 안 들으면 뭐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법을 들고 왔길래 이 정도 요구면 들어주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래서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자기 치적 중에 하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원내대표 때 했는데요. 그때 제가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제 가슴에 뭔가 이렇게 비수로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 친구들이든 선후배든 뭐 누구든 제가 신의 하나는 정말 지키며 살아왔는데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를 뭐 정말 겁 없이 지적하고 권력 서슬이 시퍼렀을 때 그런 말 한 거를 그것을 배신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뭐 그런 배신이라면 계속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만약 국민을 배신했으면 저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 그만둬도 아무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네. 임 국장님, 아까 그 비서실 개방은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백악관과는 달리 청와대는 친근한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이제 보수 정권 집권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좀 국민들의 느낌이 체감이 그러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비서실 언론 개방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운용의 개선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집무 공간의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전 대표께서 청와대 집무 공간을 이전한다 그러셨는데 그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전하면 일단 돈 들고 어디에 이전할 거며 경호실까지 다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를 개방하면 됩니다. 개방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컨대 세월호가 터진 2014년 4월 16일입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진 그날 예컨대 이 집무실에 안 오고 그냥 관저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일 안 하고 관저는 그냥 뭐 밤늦게 그냥 잠자는 대로 쓰고 그냥 가족들이나 쓰는 거고요. 이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비서실은 완전 개방하고요. 집무실에 와서 당연히 일을 하고 집무실 자체도 저는 굉장한 이 소통의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저녁에 저는 뭐 옛날에 뭐 10년 전, 13년 전에는 가깝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뭐 한 번도 정말 독대를 못 해보는 그런 저는 저녁 시간에 정말
우리 언론인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 독립된 사람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하면 되지. 있는 청와대는 또 가만두고 딴 데 가가지고 경호실까지 다 옮겨가면 그것도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전시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태경 국장 이어해 주시죠. 보수 정권 10년과 함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현재는 보수의 위기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보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보수 후보 단일화 의지를 비쳤는데 진짜 보수, 뭐 개혁 보수 기치를 내건 이 의원께서 이른바 뭐 가짜 보수, 험 보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뭐 선거를 위한 뭐 전략적인 연대가 아닌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국민이 보기에 또 스스로 범보수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각 정당이 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내고 저희 바른정당 후보 내고요. 국민의당도 후보 내고요. 그래서 보수 후보끼리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하고 1대1로 붙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걸 원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보 정권이 정권을 딱 2번 잡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권 잡을 때는요. 97년에 DJ, JP 극과 극에 있는 분들이 단일화했습니다. 연대해서 단일화해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은요. 노무현 후보가 재벌그룹 회장인 정몽준하고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단일화했습니다. 그때는 보수 진보도 가리지 않고 단일화를 해서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진보 정권이 2번 유일하게 정권을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수의 위기, 보수 혁명,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대로 보수가 가면 이번 대통령 선거 당연히 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 보수는 지금 거의 소멸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 경제 잘했습니까? 안보 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의 길로 가자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는 한 2011년경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제가 떠나온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으로 합치자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그 낡은 보수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후보 제가 된다면 아니 우리 보수 국민들께서 과연 누가 보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하고 맞붙을 수 있느냐 이거를 국민들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한 후보가 민주당 후보하고 겨뤄야지 그래야지 이번 선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고 거기에는 국민의당도 제 마음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보충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여러 정당 말씀하셨는데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를 한다면 황 총리와 후보 단일화도 생각하시는지요? 후보는 뭐 지금은 권한 대행이고 아직 뭐 출마 선언도 안 했으니까 잠재적인 대선 후보도 아니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분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보수 후보 단일화 제 대상 안에 당연히 들어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박근혜 복지는 허구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 의원께서는 그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전문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서민 증세 문제가 우리 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른바 담배값이라든가 이제 간접 증세인데 이른바 이 술값, 의료비 인상 문제에 대한 그런 간접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언급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저께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예, 나라 이런 걸로 예컨대 어르신들이 병원비, 약값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병원비 같으면 무슨 15,000원까지, 약값 같으면 12,000원까지 이렇게 고정 비용이 있고 고정 부담금이 있고 그거 넘으면 이제 30%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좀 부담금을 완화해 드리자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담배값은 올릴 때 잘못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2,000원을 올려가지고 한 번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이 되니까 저도 아직 뭐 담배 못 끊고 있습니다만 그게
거의 저도 지역구에 다니면서 저희 어르신들한테도 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처음 되자마자 그 당배값을 어떻게 좀 인하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담배값을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서민 증세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정도로는 올리자는 거고요. 복지 수준을 올리려면 그래서 뭐 노인 빈곤층, 우리 빈곤층 또 비정규직 여러 그 사회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려면 복지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세금이니까 세금도 따라 올려야 되는데요. 제가 그 법인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금을 올리려면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 원칙이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재벌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지 국민들께서 합의를 해줄 테니까 그 안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보유, 종부세 같은 그런 거 또 부가세 있습니다만은 부가세는 올려버리면 이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세금으로 어떻게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경우에도요, 우리 근로소득층이 지금 46%나 7% 정도가 세금을 안 냅니다. 면세점 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자나 대기업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10,000원이라도 세금 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분들이 나중에 연세 들어서 어려워지면 국가가 도와드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용환 국장 해주시죠. 네, 그 재벌 개혁 등 주장하시는 정책을 보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스스로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을 한 자릿수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 다 합치고요. 또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 다 합치면 한 4대 1쯤 됩니다. 그러면 4대 1이면 80대 20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는 4대 1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80%나 되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들만 쳐다보고 계시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희들이 탄핵을 주도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태인데요. 저도 바른정당의 후보가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면 민주당 안의 구도는 별로 안 바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가 만약 기각을 하면 저희들 바른정당은 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을 하면 인용을 하면 그러면 저는 보수 전체에서 구도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때 되면 권한대행도 이제 출마 여부 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징계를 받고 파면당하고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없고 이래 되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계기가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지금 당장은 이 정책 발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태중 국장 이어가시죠. 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중 하나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비슷한 공약인 그 남경필 지사의 야근 없는 날, 또 문재인 대표의 연차 휴가 모두 소진 등이 보다 좀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근 없는 날 연차휴가 소진 이것도 뭐 저는 뭐 된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칼퇴근이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제 칼퇴근이나 퇴근하고 나서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노동행위, 그걸 돌발 노동이라 그러는데 그거
또 저는 민간 기업에도 지금 공무원 교사가 하고 있는 육아휴직 3년을 민간 기업에도 하자 이런 이런 이제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지금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계 출산율이 1.2인데요. 이대로 가면 2075년쯤 가면 우리 인구의 절반 가까이 한 40%가 사라지고 2500년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100조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는데 이 출산율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신 야근 없는 날이나 무슨 뭐 연월차 휴가 정도 소진하는 거 이 정도의 해법으로는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거는 진짜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되고 육아휴직 3년도 이미 교사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들의 합계 출산율이요 1.4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1.2인데 1.4거든요. 0.2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에. 왜? 교사 공무원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미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기업도 하자. 그러면 대기업, 금융회사, 공기업들 먼저 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칼퇴근, 돌발노동 이것도 과거에는 수십 년 동안 뭐 밤 12시, 1시에 퇴근하고 아침 7시, 8시에 출근하는 또 주말에도 근무하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 모범적인 회사원, 성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개인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 국장님. 네, 그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뭐 공약으로 공공일자리 82만 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 의원께서는 비판적 기조를 가지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유 의원께서 창업 혁신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내내 저희가 들었던 뭐 창조, 창업, 혁신 뭐 단어가 난무한데 여기에 또 창업 혁신 이거 무슨 뜻인지 어떤 정책인지 한번 이 기회에 창업 혁신의 정책이 뭡니까? 예, 한번 말씀. 예, 저는 혁신 성장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제부터는 재벌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재벌 주도로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고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는 재벌 대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중소기업하고 혁신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창업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재벌들이 내수시장까지 막 그냥 싹 이렇게 독차지해가지고 중소기업들하고 창업 벤처들한테 시장의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벌들이 시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중소기업들, 창업 벤처들을 뭐 착취하거나 탈취하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대기업이 되라는 이야기고 중소기업하고 창업 혁신 이쪽에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고 규제를 풀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 같이 우리나라도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성공하면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뭐 중국의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 수 합친 게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100만 명인데 앞으로 5년 동안 81만 개를 공공부문에서 더 만든다. 이거는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이건 진짜 비효율적인. 좀 우리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꿈이 구급 공무원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공무원 81만 개 더 만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냥 더 공무원 고시에만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중소기업, 이 창업기업 이쪽에서 일자리가 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 질문. 며칠 전에 자녀를 군대 입대시킨 우리 김용환 국장 질문해 주시죠. 남경필 지사와 모병제를 놓고 격려를 벌이셨고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복무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 의원님의 현재 징병제 개선 방안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병사들
군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에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공약을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월로 18개월 쭉 줄고 있는데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걸 중단을 못 시키다가 연평도 천안함 터지니까 21개월에서 지금 중단돼 있어서 지금 육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21개월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거를 12개월로 줄인다 그러고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은 10개월로 줄인다 그러는데 군대 갔다 오셔서 말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받고 2등병, 1등병 돼가지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보초도 제대로 쏘고 총도 제대로 쏘려는데 12개월 만에 제대시키는 그게 군대를 유지하자는 공약이 아닙니다. 저는 21개월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약을 막았을 때 제가 군대에 가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니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 국가 안보는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우리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선거 때마다 3개월 줄이고 6개월 줄이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해오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안보 포퓰리즘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강력히 반대고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라는 거를요. 9급 공무원 월급을 줘가지고 우리 병들을 모병제를 한다는데요. 지금 하사하고 중사가요. 월급이 1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월급을 우리 병들한테 주면 하사, 중사, 상사, 예? 원사, 예? 준위, 거다가 소위, 중위, 대위 이 하사관들하고 장교 월급은 병들보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거 이전 예산 이전에 모병제는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고급 공무원 월급을 줘도요. 그래도 군에 오겠다고 손드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집안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월급 받으려고 군대 오는 젊은이들만 군대 와서 전방 지키게 됩니다.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전북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이슈인 전북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머릿속에 지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전북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그 지역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었지 않나,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 의원께서 보시기에 전북에 가장 필요한 3대 현안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북의 현안들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네. 새만금 사업은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27년째 하던 게 지금 저러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전북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옵니다만은 특히 그 농업하고 생명 관련된 혁신도시 관련 기관들 오니까 아무래도 그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연금 이 기금운용본부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오니까 전북에서 그동안 전혀 없던 금융 기능이라는 게 이제 새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만금도 중요하고 탄소 산업을 가지고 전북에서 굉장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와 있고요. 탄소 산업은 경북의 구미가 또 하고 싶어 해가지고 예산할 때마다 구미하고 우리 전북하고 서로 이렇게 막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이제 오송하고 대구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전북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이제 금융이 생기고 탄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오면서 또 이제 농촌진흥청이 이런 거 와서 이제 이 농업 생명산업 이런 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지원을 해드려도 그게 나중에 지원이 딱 끊어지면 그다음에 건물만 남고 운영비만 들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전북의 일자리, 전북의 성장에 나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3대 과제든 4대 과제든 제가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이 전북 홀대와 관련된 좀 질문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김태형 장 질문하시죠.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 지역 총생산이
0%로 그 성장의 정체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그 경제 성장 동력 산업도 뒤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전북 경제, 그 지역 경제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전주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전주는 올 때마다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10년이나 20년이 예. 지나도 뭐 전주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예, 예. 좀 발전이 더 예. 됐다는 얘기인데 그 전북 지역의 어떤 발전을 좀 획기적으로 예. 올릴 수 있는 어떤 공약이나 예. 어떤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신지. 그 제가 공약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수도권에서만 정치하시는 분하고 비교해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은 확실히 갖고 있고요. 만약 헌법을 고쳐도 지방 분권 이런 거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대구가요. 1인당 GRDP가 1인당 지역 총생산이죠.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가 20년 넘게 꼴찌입니다. 광주가 꼴찌에서 2등이고 전라북도가 바로 그 위에 또 꼴찌 하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저는 어느 지역이다라고 할 것 없이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경제를 살리는 그런 데 대한 철학이랄까 목표의식은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북의 경우에 새만금의 경우에는 제가 거기 공항을 빨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일단 인프라부터 깔아야 되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된 그 도로 축을 깔고요. 새만금이 아직 매립이 뭐 지금 50%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을 그거를 좀 지금 민간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부분을 좀 정부가 나서서 매립까지는 하고 땅이 뭐 보여야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투자할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요. 농업하고 생명은 이거는 여러 도시의 산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농업 생명은 전북 고유의 전통적인 분야하고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농업하고 생명 분야가 아직 앞으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정부가 꼭 필요한 그런 연구소든 인프라를 지원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부문은 오면 그거는 뭐 금융이니까 이제까지 안 해본 금융을 하는데 그거는 기금 운용 본부가 와서 좀 뭔가 이렇게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탄소 산업의 경우에도 당장 처음에 초기에 민간 기업들이 와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여기 집적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탄소 산업이 꼭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상 답변 시간을 1분 30초로 좀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도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수명 국장. 네. 네, 혹시 저 대구에서 정치하시면서 무장관, 무차관이라는 말을 혹시 무장관, 무차관. 예. 네, 그 혹시 써보셨습니까? 대구에서 써보진 않았습니다. 예. 여기가 그 한국 정치에서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쉬운데 무장관, 무차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그 고유 언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역적 문제, 정치적 홀대, 인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 특히 이 호남인이 갖는, 이 전라북도인이 갖는 무장관, 무차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단어 같습니다. 이 전북의 한, 호남의 한, 무장관, 무차관 대책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뭐 국회에는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비록 대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식으로 지역 가지고 그렇게 편협하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만 쓰는 그런 대통령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도 인재들이 너무나 많고, 의원이 뭐 총리를 5분이나 배출한 지역 아닙니까? 과거에 장관도 배출 많이 했고요. 전라북도에도 당연히 흙 속에 진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너무 제가 TK입니다만은 TK 위주로 인사하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 전에 뭐 정부들도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면 그 지역 출신들 그게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전국에 진짜 골고루 탕평을 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을 안 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공직에 올라가가지고 나라 일을 그냥 예? 잘못을 해놓고 그런 그 나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분명하니까요. 네네. 무장관, 무차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굉장히 저도 막 이렇게 가슴이 따갑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일 절대 없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이런 인사, 예산 이런 홀대 가지고 섭섭해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국장님. 네, 전주 나들목을 나오면 호남 제1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는 전라 감양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곳인데 호남으로 보면 전북의 위상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92%가 광주 전남에 쏠려 있고요. 전북은 고작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권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대통령 때 5+2 할 때 광주, 전남, 전북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인구가 많고 또 이런 광주, 전남 위주로만 다 가버리고 근데 전북만 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요. 아마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강원도나 제주도 보면 제일 그런 걸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행정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라북도를 강원도나 제주도, 예? 강원도나 제주도는 또 다 독립된 하나의 구역으로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당연히 하나의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이 전라북도 안에서의 발전 방안을 광주 전남하고는 분리해가지고 발전 방안을 늘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북도 그렇게 하고 강원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배치나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광주, 전남에 비해서 만약 홀대가 받았다 이러면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접해드리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김태경 국장 해주시죠. 전북은 민심을 이제 오늘 잡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전라북도는 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좀 개혁적인 성향의 투표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20대 그 총선에서는 전북의 정치 지도 세력을 뒤바꾸는 뭐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의 어떤 투표가 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나 아니면 총선에서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그동안 미쳐왔습니다. 호남의 양대 축구 하나인 전북의 민심을 좀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무슨 뭐 TK 충청 연대니 영호남 연대니 뭐 TK PK 연대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들한테도 왜 대구가 이렇게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구가 대한민국이 필요한 개혁을 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기득권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필요한 미래의 개혁에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광주에 가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대구나 광주같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늘 또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요. 저는 전북 도민들한테도 저는 전북 도민들께서도 여기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여기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 제가 생각하는 개혁적 보수, 안보는 철통같이 지키고
우리 중산층 서민들 먹고 사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저희 정치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제가 정치하는 걸 쭉 봐오셨으면 제가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권력 앞에서 할 말을 다 했던 그런 저희 정치를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전북 도민들께서도 좀 편하게 저를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역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유 의원님의 개인적인 어떤 지지도나 뭐 그런 건 앞으로 향후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문제는 지금 바른정당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도내에서 입지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정당의 입지를 이 전라북도 내에서 일단 구축하는 게 급선무고요. 또 호남에서 유일하게 정운천 여기 계시지만은 정운천 의원께서 유일한 소속으로 한 분 계십니다. 정당의 지지도, 정당을 살리는 방안과 또 더불어서 정운천 의원과 함께 어떻게 호남에서 바른정당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러한 방안과 보관이 좀 있습니까? 우선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정운천 전 장관님, 의원님을 정말 선출해 주셔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운천 의원님께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기존에 새누리당 안 계시고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오신 데 대해서 저는 뭐 정말 저희 동료들 모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배우고 싶을 때는 늘 저는 정운천 의원님께 배우고 앞으로도 모시고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운천 의원님도 선출해 주시고 또 대구에서는 김부겸 의원님도 선출하고 이러면서 저는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우리 정치에 좋은 신호 같고요. 바른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지금 무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낡은 보수하고 다른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른정당이 지금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모습을 제대로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드린 거하고 또 탄핵 정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양극으로 갈리다 보니까 바른정당 같이 중간에 있는 이런 정당이 지지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이제 좀 이 반성을 할 이제 그런 거고요. 전라북도 도민들께 바른정당이 정말 다가가는 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한 개혁과 또 전라북도를 위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약속들을 하나씩 지키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정운천 의원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섹션은 전북 도정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국장 이어주시죠. 네, 지금 당장 발등에 불격인 현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오는 6월 폐쇄 위기에 몰린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문제가 있고요. 또 8월에 결정되는 세계 잼버리 대회 2023년에 열리는 건데요.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군산 조선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산 지역 근로자의 4분의 1이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계 잼버리대 유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도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른정당 차원에서 또 유승민 우리 대선 주자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돕거나 또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쉬운 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는 얼마 전에 서울서 유치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지사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당선 후에 잼버리 대회 그게 있으니까요. 8월에. 제가 모든 외교 채널을 다 동원해서 꼭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그걸 하는 그 터가 누가 봐도 잘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가 잘 안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도 국가가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문제는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미 군산 조선소를 이거를 도크를 가동을 중단시키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 다녀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그중에 빅3라고 하는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 이 세 개가 얼마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군산 조선소를 살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이럴 때 국가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 군산 조선소를 살리느냐 마느냐 결정권은 현대한테 있지만 국가가 예컨대 군산 같으면 그 주변에 새만금 쪽에 개발을 더 해드린다든지 공항을 차라리 빨리 해드린다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게 낫지 이 민간 기업의 결정 부분에 정부가 그렇게 지금 나서서 하는 그런 수단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 더 드렸는데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김태림 국장님. 아, 더 주신 겁니까? 네네. 예. 앞서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달 말이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전북의 그 금융 허브 구축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나아가서 그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호 연기금 농생명 특화 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보관은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금융 허브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나 명동 주변으로 금융 기능이 모여 있는데 서울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일단 둘 수밖에 없습니다. 둘 수밖에 없고요. 부산에 이제 일부 금융 기능이 가 있습니다. 부산에. 요 이제 전북 전주에 지금 기금운용본부 오는 게 이게 이제 제3의 예.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기금운용본부라는 굉장히 기금운용본부는 앞으로 갈수록 이제 커집니다. 국민연금에 이제 운용하는 자산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기금운용본부는 뭐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이게 잘 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연금을 받는 그런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와서 그 관련되는 기관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입주를 하도록 하고 실제 기금운용본부의 그 자산, 돈을 실제 운영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고 서울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본부가 당장 이 지역에서 뭔가 그 금융 그 자체만으로 뭔가 금방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관련 기관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또 이렇게 큰 기관이 오면 지역에 공헌하는 바가 많습니다.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공헌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본부도 이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다 하는 게 더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답변 시간. 같고요. 예. 이 농생명 특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전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안에 거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농업하고 생명 그게 뭐 종자든 미생물이든 식품이든 첨단 농업이든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낙후돼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바이오 생명 농업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엔의 식량기구를 뭐 여기에 뭐 지부를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농촌진흥청하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서 뭔가 진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한다든지 그게 종자산업 같은 것도 하나 성공하면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농업은 전라북도가 꼭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도정 마지막 질문 짧게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얘기 다시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는 KDI 출신이시고 KDI에 계실 때 아마 새만금에 대해서 계획도 많이 수립하시고 아마 연구 용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당한 기간 27년 정도 된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 의원께서 핵심 역할을 하신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4대강 사업에 24조 원이 투입되는데 3분의 1만 새만금에 넣었어도 아마 새만금 사업은 완료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돈 문제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인데 그동안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 때마다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새만금 마치 뭐 자기 임기 내에 다 끝낼 것 같이 그냥 큰 소리 치고는 예산은 찔끔찔끔 들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새만금이 이렇게 개발이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회계 안에서 이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고요. 저는 신공항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군 신공항 때문에 뭐 영남 난리가 났지만 이제는 하늘길이 열려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만금 지역의 신공항을 기존에 군산에 있던 그 비행장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 민간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인프라부터 깔아드리고요. 매립 계획은 아마 다음 5년도 완전히 못할지도 모르지만 특별회계 안에 예산을 약속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립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고요. 2023년 잼버리를 여기서 만약 한다면 그 전에 상당히 그 정도 이 사이트는 개발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더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정말 헛공약이 아니라 5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북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현안과 대선 이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전북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공공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하는 법제화까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그 법안에 이미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이제 지방에 가면 제일 좋은데 민간기업이 지방에 가 성공한 도시들이 예컨대 울산, 예? 창원, 뭐 옛날 구미 이제 이런 데인데요. 민간기업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 못 가니까 답답해서 공기업을 보낸 겁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을 다 잘라가지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10개를 만든 겁니다. 혁신도시, 제 지역구에도 혁신도시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요. 혁신도시 이게 처음에 와서 뭐 주말 되면 직원들이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정주도 안 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설렁했는데 갈수록 이분들이 와보니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살만하고 생활비는 싸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정주 여건만 해주면요. 혁신도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지역 인재 그거 하라고 사실은 혁신도시 그렇게 다 지방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다른 지역의 공기업들이 왜냐하면 어디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켰으니까 가 있는 공기업들은 그 지역 경제에 특히 일자리 문제에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의 지역 인재 할당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기 전북 같으면 뭐 전북대학교하고 여기 있는 대학교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가 오면 대학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도시에 온 기업들하고 이제 맞는 그런 과목, 그런 교육이 학문이 좀 발달하도록 좀 대학들도 바뀌어줘야 됩니다. 네, 답변 시간 앞에 1분 드리겠습니다. 김 국장님,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차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국민의당이 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골자는 뭐 외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이게 골자인데요. 이 의원님의 그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 경제, 복지 이런 건 전부 다 총리가 한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체제 중에 그래 가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당분간 가다가
통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순수한 내각제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저는 내각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세 개를 비교하자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의원들이 원하면 저 혼자 뭐 개헌하는 건 아니니까 뭐 수의 힘으로 그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 이전의 개헌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이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개헌 약속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에 대해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다. 예, 제가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주장하는 게 있지만 개헌은 권력구조 하나만 고쳐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또 우리 경제,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삼권 분립 이런 여러 가지가 전반적인 개헌이 30년 만에 개헌하면서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헌안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 임기 얼마 안에 그 개헌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형 국장님 요점만 부탁드립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임금 노동자 5명 가운데 2명이 비정규직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북이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젊은 층이 인구가 유출되고 또 지역 경제가 악순환이 좀 순환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전북의 비정규직을 해결할 좀 보관이 있으신지요? 비정규직 문제는 전라북도도 굉장히 심각한 걸 제가 들었고요. 전국적으로 뭐 비정규직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양극화, 정규직을 가진 가정하고요. 비정규직하고 이 보면 막 완전히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 이렇게 큰 차별이 있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하면 된다 그러고요. 차별 금지 원칙 적용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제까지 그거 선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총량 제한이나 퍼센트 제한을 해서 대기업들, 공기업들, 금융회사들부터 비정규직 줄여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예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거를 상시 근무를 하고 이런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자리인데 기업들이 비정규직 뽑는 그건 아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충격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용환 국장 마지막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외 환경이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도발. 그래서 4월에 또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교안보도 일단 굉장히 심각한데 사드는 그거는 우리 군사 주권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는 꼭 해야 됩니다. 중국이 반발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중국의 반발은 사드를 오히려 빨리 배치하고 중국과 협상을 해서 더 이상 경제 보복 못하도록 해야 돼. 그게 외교의 역할이고요. 경제는 4월이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위기설뿐만 아니라 저는 오래전부터 1997년, 98년, 99년 우리가 겪었던 소위 IMF 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또 사드 때문에. 사드는 해야 되지만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 이런 게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 얼핏 나왔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아주 충격을 받았을 때 하던 그런 양적 완화란 정책을 통화량이나 아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서 양적 완화가 우리한테도 필요할 수 있다. 한국판의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저는 경기가 만약 급냉해가지고 IMF 위기 같은 게 오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최급선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딴 거 좌고우면 안 하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에 이렇게 맞는 체질도 별로 아니고 성격도 아닌데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다음 대통령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을 해내야 되고 또 우리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기존의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또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 뽑을지 모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 우리 전북 도민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다음 5년을 과연 어떤 후보한테 맡겨야지 위기도 극복해내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책임 있는 변화, 안정 속의 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북 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70분 동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대선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전북의 현안에 대한 고민과 또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가 도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유승민 의원님, 또 토론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